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제 스터디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해요. 여기 열공. 네, 열공 모드로. 열공 모드로.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이 필수제다 보니까 뭐 집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가냐, 그거냐, 이런 거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임차하는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세 계약하고 월세 계약하고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아니고. 깔세 얘기 나왔으니까 깔세가 먼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듣기만 해서. 듣기만 해요. 근데 주택은 깔세가 없잖아. 주택 깔세 있죠. 주택도 깔세 있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강남 지역들을 중심으로 단기 임차. 단기 임차 단기 깔세로 임차. 들어가죠. 네. 깔세가 뭐예요? 보통 이제 제가 아는 깔세는 상가에서 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예를 들어 1년, 2년 계약을 했어. 기간은 남았어. 뭐 한 기간은 6개월 남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임대인한테 저 나갈래요. 못 하겠어요. 임대 계약 돼 있으니까 기간 채우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월세를 낼 수가 없는데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하루 이틀 이렇게 쓰는 사람들한테 그때 이렇게 좀 빌려줘 가면서 써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깔세.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보통 현수막 쫙 붙여놓고 뭐 치약 얼마, 뭐 쓰레파 얼마, 공장 무슨 폐업. 그렇지. 이제 그게 깔세라고 나는 알았는데 이제 그게 주택도 그렇게 된다. 그렇죠. 주택도 그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전전세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전대라고 하죠. 그렇죠. 전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얻었던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서 말이 어려워.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이 계약관계 소유자, 임대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또 이걸 얻으려는 이 사람.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고, 그렇죠. 얘는 전차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 이꼬르 전대인.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상가에 관련된 얘기도 주셨는데 또 전대 관련해서는 이제는 단기 임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강남의 특정 지역들, 원룸들 이런 게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은 사실 유능한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임차를 많이 얻어놓고 전세로 임차를 많이 얻어놓거나 또는 이렇게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많이 얻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차를 하면서 전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증금 예를 들어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전세 1억 한 3천에 1억 2천에 얻어놓고 그걸 이제 전대를 허용해 주세요 해놓고 1,000에 8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월로 받든 또는 하루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를 세를 놓으면 150만 원 들어오니까 보증금 1억 3천 깔고 월 150이면 수익률 좋지. 이제 그런 식의. 근데 그거 숙박업소 아니야? 그렇죠. 숙박업소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숙박업소는 이제 1단위 계약이지만 이제 월 단위 계약을 한다는 좀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싸게 들어갈 수 있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평상시에 임대료가 비싸죠.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 전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공실에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좋은 원래 것만 숙박업이나 이렇게 부정기적인 임대 자체가 공실 리스크가 되게 크죠. 그렇죠. 호텔, 숙박업소, 레지던스가 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좀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벌써 전대 얘기 나왔지, 전차 얘기 나왔지, 단기 임대 얘기 나왔지, 깔세 얘기 나왔지, 엄청 나왔네요. 자, 그럼 하우스메이트 얘기 좀 해주세요. 하우스메이트는 하메. 요새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 하우스메이트. 그건 어떤 개념이지? 집에 같이 사는 거. 그거는 그러면 그런 건가 보다. 저 요새 청춘의 덫이 아니야. 미치겠네. 청춘시대 2. 그게 뭐예요? 연애시대 옛날에 그 손예진 나왔던 드라마 연애시대 작가가 지금 JTBC에 사는 청춘시대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작년에 청춘 1시즌, 시대? 이 시즌. 그게 하우스메이트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임대를 얻어서 한 사람이 얻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얻어서 방 이렇게 나눠서 쓰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건 어떤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정의 요즘 진행되는 대부분들은 특정한 회사가 그 전세 계약을 하고요. 그거를 홍보를 해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뭐 회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개인이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개인이 하는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네. 그 보통 이제 그런 하우스메이트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방 나 빼면 월세 내가 얼마 내 서로 이렇게 각출해서 뭐 하고 대표 임차인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약간 그러니까 임차인이 공유? 그렇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 아니지만 공동 점유? 사용.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푸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쉐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그 에어비앤비. 아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임대인들이 남는 방을 임대하고 싶어서 그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로서 에어비앤비 굉장히 많이 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아요. 네, 저 아는 분들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쉐어하우스 개념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들어오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지역 중에 하나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전속으로 중개해주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거 환경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열악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 공동 에티켓, 매너 뭐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하고 뭐 거실에 사는 사람은 안방 화장실, 뭐 작은 방에 뭐 어디 사는 사람은 어디.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섞여서 뒤섞여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나 저 새끼 싫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하물며 주거 공간 말 그대로. 그렇죠.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아예 관계를 안 한대요. 아 아예 관계를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전혀 없고요. 사람이 사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난대요. 그냥 집만, 네. 공간만 공유하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얽히다 보면 드라마는 드라마일 네. 뿐이구나. 그렇죠. 관계가 얽히다 보면 그래서 냉장고도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뭐 누구 거. 그러니까 원룸이 나은가 그러면 그런 게 나은가? 글쎄요, 쉐어하우스가 싸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유학할 때 네. 쉐어하우스. 아 유학이요? 네,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쉐어하우스에 살았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그 집을 임차를 해가지고 네 학교 다니는 같은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탁월한 사업 감각을 지니셨었군요. 아 수익률 제로였습니다. 네. 수익률 제로. 네, 임대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그렇죠.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못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현재 아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랑 참 많이 같이 살았었는데 아무튼 I can speak English. 리얼리 I am a boy. 그렇게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나가고 뭐 하고 뭐 하니까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정리가 안 되는 많으니까. 거예요. 정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뭐 사다 놓으면 맨날 없어지고 냉장고에. 이거 임대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 했는데 네. 아무튼 얘기가 별 안 잡히게 이렇게 되게 커지네. 얘기할 게 많네. 얘기할 게 많죠. 그렇죠. 강 소장님이랑 얘기해서 얘기할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러네. 가면 갈수록 주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어. 뭐 쉐어하우스 개념까지, 네, 에어비앤비까지, 네, 그렇게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 나온 김에 쉐어하우스는 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30평대, 40평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자제분들 전부 다 출가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집들이 다 남잖아요. 여쭤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 왜 이사 안 가세요? 그러면 아, 자식들이 명절 때 놀러 오는데 그때 머무를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썩혀 놓고 묵히는 것보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가요? 이게 문화적인 정착되려면? 부분이 너무 커서 사실 저는 되게 싫어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아, 그래요? 만약에 방이 남아도 안 할 것 같아. 만약에 만약 방이 남으면 아예 이사를 가거나 하지.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들이 한 방 하나 이렇게 와서 살아라. 소위 말해 옛날 기준 하숙방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하숙방, 하숙치는 먹으러 하숙방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그런 게 익숙한 세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 하니까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좀 더 우리나라가 글로벌화하는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게 될 만한 지역들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좀 약간 시간 필요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만의 어떤 가이드라인, 공동 운영 규칙, 무슨 뭐 생활 규칙 이런 것들이 표준만 만들어지면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런 건 차라리 뭐 한옥촌 이런 데나 아니면 특정한 뭐 도심에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결국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데 뭐 이제 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은 좀 어려워요. 아니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리고 이런 걸 보거든요. 네. 사실 같이 사는 입장에서 되게 불쾌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아파트는 숙박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지역에 경비 아저씨나 경비 아저씨가 경비 보라고 경비 이런 거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 호텔 경비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의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택을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어떤 관리 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좀 할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겠죠. 네. 그래도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40평대 아파트 살다가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잘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임대가 뭐 면적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 면적이 2배가 돼도 임대료는 2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좀 저렴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거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외국인만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외국 가서 비즈니스라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다니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을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수준이 있는 분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냥 임대를 주는 거 아니면 여러 사람을 또 그것도 아니요. 예. 한 명. 한 명한테? 한 명. 예. 그러니까 단기 임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가리는 거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못 들어와. 뭐 펜트하우스 월세 보통 1,000 이상인데. 아무나 못 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방 하나만. 방 하나만? 방 하나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홈스테이 개념, 하숙 개념 이게 다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 조건에 방만 빌려주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임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조식 서비스는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친해지니까 저녁에는 뭐 제가 감사하니까 뭐 밥을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제가 살면서 경험할 일은 전혀 없는 그들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펜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얻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대를 놨더니 임대료 사업이 잘 됐어요. 뭐. 월세가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본인 그 내용으로. 네. 본인은 좋은 집에 살고 공짜로. 공짜로.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저렴한 가격에. 그치. 대신 품은 좀 들겠죠.
그다음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한 네트워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하나의 모델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임대인 마인드로 방송을 하지 근데? 아 그런가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임차인 마인드로 방송하기로 했잖아. 그런가?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임대차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이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볼까요? 그래서 너무 임대차 많이 계약 흘러왔어. 아우 반력이 없어요. 아, 뭐 아시다시피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뭐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통 우선 변제, 뭐 최우선 변제, 뭐 대항력,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하고, 네, 요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가 다른 거죠? 전세권 설정은 돈이 든다. 돈이 든다. 돈이 설정 비용이랑 해서 많이 든다. 더 많이 든다. 네. 네. 대신 한번 해놓고 나면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상황 동안은 이제 조금 그 문서 행위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세권 설정을 안 해놓으면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소 전입하고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하려면 이제 그 세트가 유지가 돼야만 내 임대보증금이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유지가 된다는 뭐 주소 전입을 뺀다든가 이제 뭐 점유를 못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되면 이제 나의 순위 자체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 집이 문제가 생기거나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의 소유권이나 이런 변동이 생길 경우에 나의 임대보증금이 취약해질 수 있죠. 그렇죠. 네. 장단점을 다들 갖고 있는 되게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좀 못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스터디 하자고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 임대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을구에. 을구. 을구에. 근데 이제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싸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는 방법이에요. 얘는 대신 비용이 들진 않아요. 다만 요건을 까다롭게 갖고 있죠. 네. 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 하나가 주소 전입. 전입신고. 네. 네. 두 번째가 점유. 점유. 그래서 들어가 살아야 직접 거주하고 네. 살아야죠. 세 번째가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 세 가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다 조건을 갖춰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만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은 안 들고. 확정일자 이게 법리적으로 가면 되게 어려워서 또 뭐 확정일자를 뺐다 넣고 주소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한 그렇죠, 얘기라 그렇죠.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게 유지가 돼야지 내 보증금을 유지가 되는 동안은 꽉 쥐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 정도로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경매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 언급해드리려고 사실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빼먹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등기가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 내다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증금을 보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경매로 가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죠.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경매를 처분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 회수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 건물에 하게 되면 건물의 가액에 한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큰일이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건물만 따로 경매가 넘어가는 사례가 아니죠. 가액이 분리가 돼서 가액이 분리가 돼서 그러면 그걸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순위로 봐서 안분배당이 되거나 뭐 그렇죠. 채권으로 해서 안분배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단독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보증금을 보장을 받으려면 사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보다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그렇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거주를 실제 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보장받는 기간 내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눌 게 그러면은 이게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나는 한 줄 알았는데 아파트 청약 한번 해봐라. 그래서 주소를 예를 들어서 주소를 따는데 친구네 집에 다른 동네에 가서 한번 뺐다가 아예 떨어졌어. 다시 이사 와야지. 딱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등기에 뭐 군조당이 걸렸거나 하면 수미약보 이런 측면에서 불리하죠. 굉장히 안 좋은. 잃었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사소한 건데 전혀 상관없이 했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 가지를 잃었다. 확정일자는 한번 해놓으면 그냥 계속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안 바뀌는 거니까 주로 이제 점유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소 점유를 빼거나 이제 이런 경우 사실 주소 점유 빼는 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옮기려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네. 그런가. 주민센터. 주민센터.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 이래야지 언제 주민센터 가서 그것도 주민등록 인전을 하죠? 원하는 얘기 뭔지 알겠다. 뭐 인터넷. 맞아요. 저 옛날 사람이라 전 가서 하는데 사실은 가서 안 한 지 오래됐어.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거의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도 전입 신청이 된다. 민원24 민원.go.kr 거기 가면 되나 보구나. 그렇죠. 민원24 가시면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런 게 인터넷으로도 되고 그런 행정 처리가 뭐 지금도 보면 저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민원.go.kr 가가지고 서류들 열람하면 그 자리에 출력 발급까지 다 되잖아요. 많은 서류들이 물론 이제 일부 안 되는 서류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서비스까지도 전산화돼서 처리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강 소장님은 옛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민원.go.kr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주소들을 거의 주소를 외워서 들어가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 들어가기보다 자주 가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주소 찍어서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주로 법원 등기소 iros go.kr 법원 옥션 코트 옥션 맞아요. 알았어요. 많이 가는 사이트들은 네이버 저도 네이버. 그래요. 저도 그래 사실. 그래서 옛날 사람인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이전이 되는데 제가 또 재밌는 꿀팁 하나 드리자면 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그 주민등록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센터 가서 나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안 옮겨주는 거. 그래요? 네, 안 옮겨줍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옮겨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뭐 현재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이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전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한 집에 두 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쉐어하우스처럼 같이 이렇게 임차해서 살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해주고 또 한 사람 안 해주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이제 경매 넘어가면 배당 나오고 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임차인이 돈 놔두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점점 까다로워졌는데요. 이게 또 팁이
그 민원 24 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면 뭐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옮기는 거를. 근데 하우스메이트 문제는 진짜 그렇다. 이게 주소 전입 부분이 주소 전입을 되게 못하고 까다롭게 내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추후에 실제 거주는 하고 있을 수 있어도 만약에 경매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배당을 해줄 것이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 소액 임차인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 하나당 3천만 원인데 4명 5명이 1억 5천만 원 그거 까이면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소유자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렇게 최우선 변제로 해서 그렇지. 받지만 이게 또 전차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또 임대차 범위 안에서만 그 그렇죠. 당사자 간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로 부동산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통상 월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네.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저도 있습니다. 흑석동에 이제 네. 8년 전에 네. 재개발을 목적으로 네. 사놓은 집이 있는데 네. 그 집에 이제 그 임대가 이게 재개발 구역이니까 집이 열악하잖아요. 수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진짜 이게 집이 잘 안 나가요. 공실이 생기고 막 그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이런 하우스 집 많이 사시는데 보증금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요새 거의 뭐 500만 원, 많아봐야 1,000만 원.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학생들 집들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월세 받으시는 거죠? 월세를 많이는 못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하면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 집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자금적인 여력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쉐어하우스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어떤 어려워. 알았어. 왜냐하면 네. 집 세를 주면 그 임차인 간의 관계까지도 신경 써야 되니까. 사실 제가 있는 동네는 중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은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야. 근데 중국인 학생을 임대를 안 주고 저는 공실로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중국 학생이 하나가 들어오면 생활 문화나 이런 거주에 대한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다르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그게 맞아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학생인데도 시끄러운 학생 들어오면 바로 옆집에서 옆집에 이사온 학생 너무 제가 주의시킬게요. 뭐 이게 되게 힘들어. 맞아요. 문화가 좀 많이 이런 게 그런 부분이 극단적인 사례인 거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왠지 강 소장님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단독주택 지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자꾸. 하세요.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사업이라니까. 와 어려워.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나라마다 향이 달라요. 그렇지. 나라 사람마다. 해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치가 다르니까. 아니 나라 사람마다.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동양인이라도 일본 사람 냄새가 다르고 중국 사람 냄새가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 냄새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머리 아픈 적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들 사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마늘 냄새 나는 뭐 그런 개념이겠네. 그렇죠. 근데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괜찮습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 뭐 그게 다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확정일자 네. 그거 확정일자 어떻게 받아요? 그 얘기해야 되겠다. 확정일자는 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시고요. 네. 그냥 주민센터에 가세요. 가셔서 주소 이전 전입 신청을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주민센터에 있는 분이 즉 받아서 확정일자 대장에다가 내용을 기록하시고 도장 찍고 여기다도 확정일자 번호 부여를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주시게 돼요. 그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거예요? 계약하고 받아요? 잔금 칠 때 받나요? 이사 가서 받나요? 보통은 빨리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잔금 치르는 날 가서 보통 확정일자를 받죠. 전세 잔금 납부하고 임대 월세 잔금 납부하고 가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근데 잔금날 바쁘잖아요 이사 가느라고. 근데 미리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미리
하는 분들이 그냥 많아요. 계약하고 가서 확정일자 가서 받아.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어차피 이사를 들어가야 보호를 받으니까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놓으면 좋거든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사실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동사무소에서 안 받고 확정일자는 법원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이 그거죠.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거나 또는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거지. 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실 해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 아셔야 될 건 한번 이렇게 번거로움은 거쳐야 되고 빨리 해놓으면 좋다는 거.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계약할 때 미리 다 받아놓고 이전 다 해놨다면 전입만 하면 그냥 이사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경매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좀 보다 보면 잔금 때 미처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못 받아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도 종종 보이거든요.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그럼 임대차 관련해서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뭐요? 소액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네. 그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대출이 많은 집인데 소액 임차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만큼은 안전하다라고 해서 월세 보증금 걸고 들어갔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판결 나온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어차피 이건 대출이 너무 많은데 소액 임차 보증금은 말 그대로 그런 소액 임차 보증금 무조건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이미 대출이 많은 걸 알고도 이렇게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보호받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줄 수 없다. 판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5억의 가치가 있는 집, 5억은 너무 큰가? 2억의 가치가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의 대출이 1억 9천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소액 임차 보증금이 뭐 3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니까 그냥 3천만 원에 월세 거의 없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그냥 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억짜리 가치가 있는 집이 대출이 1억 9천 있으면 합치면 2억 2천이니까 넘잖아요. 그쵸. 근데 경매 넘어가면 2억에 낙찰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1억 8천이든 7천이 낙찰이 되면 원래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다는 얘기는 3천만 원 먼저 받고 그다음에 1억 5천 매각된 금액 중에서 남은 1억 뭐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대출 뭐 돈을 빌려줬던 한 사람이 받아가는 건데 지금 그 판례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무조건 받을 수 있어라고 들어간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고 나온 사례들이 있으니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그렇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칼은 아니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도 하나 오케이. 생각이 났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비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혹돼서 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매가랑 나보다 앞에 들어와 있는 대출이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 수준이라서 내 보증금이 얼마까지는 뜯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출이 좀 많다 그러면 보증금 많이 주지 말고 한 500만 원 그러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간대요. 그럼 그때부터 월세 안 내면 되잖아. 계속 깔면 그래도 보통 이제 경매 가고 하는데 6개월 걸리고 하면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팁이죠. 네. 혹시라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나는 순간부터 일단 월세는 안 내는 걸로. 저 아는 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요새는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이것도 한 8년 9년 전에 얘기 들었던 건데 전세 싸게 얻는 팁이래. 전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대출이 있는 집을 들어간대요. 네. 어떻게 들어가냐면 선순위 대출. 보통 이제 근저당 설정은 보통 110%에서 130% 사이 실채무에 그렇죠. 하잖아요. 선순위가. 그래서 예를 1억이면 한 1억 2천 정도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1억 선순위 대출이 있고 전세 시세가 보통 4억이야. 근데 나는 1억이 있고 요거를 전세를 한 3억? 뭐 3억 2, 3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4억 2, 3천 앞에 1억 2천에 4억 카드에 4억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3억 2, 3천 하면 4억 얼마 돼서 5억 시세보다는 싸고
일반적인 전세 시세보다는 비싸잖아요. 다른 사람 4억에 들어가는데 나는 대출이 선순위 있다는 이유로 3억 2, 3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1억 2천에 내가 3억 3천 하면 4억 5천이잖아요. 네. 이 집이 5억 시세인데 4억 5천까지 떨어져 버리면 내가 그냥 병력 들어가서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출이 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전세도 싸게 살고 대출, 그러니까 그건 경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이니까 하는 건데. 네. 얘기가 막 사들으면 죄송합니다. 그게 맞아요. 살면서 이런 분 저런 분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뭘 완전 뜨문뜨문 방송이네 이거. 그게 맞아요. 사실 임대차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많이 아실 내용들이고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뭐 그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같이 얽혀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던 거고 법리적으로 뭐 어쩌고 저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임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약을 하실 때 전세를 구하시든 월세를 구하시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들이고 전세권 등기를 하기보다는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들어간다든지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꿀팁 드렸으니까 민원 go.kr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임대를 구하실 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구하신다 그러면 피해가 없는 그런 임대차 계약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편파 방송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네,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임대 얘기한다 그래서 보니까. 임대하면 처음에 시작은 주거 복지.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 이제 10월에 나온다 그랬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공공임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서 이제 좀 그거 배운다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좀 배울 줄 알았죠. 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사실 그거는 진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슬슬 저희 방송의 자리가 잡혀가니까 게스트를 한 번씩 모셔볼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팁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되게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몰라. 여기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는 20% 이내, 그렇죠. 보통 한 17%이 정도의 1000세대면 170세대 정도 임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도입된 이유는 재개발 구역에 있던 임차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임차인들이 살다가 계속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끝나고 나서도 살다가 이제 일이 있으면 이제 이사 가시고 하면 집 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개발 지역이 언제까지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 계속 바뀌면 이제 이렇게 공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공실들은 어떻게? 서울시나 이제 이 소유하고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데에서 이제 공고를 내서 그렇죠. 임차인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몰라. 어디서 어떻게 공고가 나는지 어떻게 가면 어느 아파트에 어떤 공공임대주택 분량이 있는지 어떤 자격 조건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전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 좀 짚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못 짚어주지. 그거는 중개의 영역은 아닌데 정부 관계자가 나오셔야지. 중개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우리 별별수다니까 별이니까 그런 것 좀. 그것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스트들을 한번 늘려봤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음 방송에 세금 관련된 세무사를 한번 모셔볼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저도 세무 꿀팁들. 공부 30대 때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열심히 해서 저는 매매업도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주택 매매업, 양도소득세가 냈나 매매업으로 하면 그러니까 매매 세금 부분은 진짜 알면 알수록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잘 몰라. 이럴 때는 뭐 어쨌든데 그 정도만 알고 사안이 생기면 요건 특수한 케이스였던 것 같으니까 세무사한테 전해. 그렇죠. 이거 뭐야? 그렇죠. 물어보고 답 듣고 이게 왜냐하면 네. 행동 의사 결정하기 전에 세무 지식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 정도를 깨우치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세무사님의 이 조언을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 그다음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팔 때 물건을 어떤 형태로 파느냐에 따라서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 뭐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이냐 상가로 볼 입주권이냐 거냐, 뭐 이런 거에 비과세냐 따라서 아니냐. 조금 달라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팔 때 이주하고 나서 팔 거냐 이주 사업시행인가 인구나 팔 때 대체주택으로 뭐 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었지 정도만 알다가 사안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전화해서 그렇죠. 물어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세무 부분은 조금 배워두는 게. 근데 세무사도 이제 다 전공 분야가 또 다르고 양도도 그렇죠. 질문을 하면 또 전 그런 것 같아요. 성실하게 찾아보고 답변해주는 세무사가 있고 쌀렁쌀렁 회사 이런 거 상대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좋은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가 저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보유세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취득세도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다 또 이제 되게 또 희한하게 접근하네. 저 그래서 그렇게 게스트를 한 번씩 초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활력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명절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명절 지난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